신성한 사찰에서 스님과 동자승을 위협하던 조폭들 앞에 나타난 미모의 여인, 그녀의 어깨 위에서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투스타 계급장이 빛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늦가을 저녁, 서울 도심에서 벗어난 깊은 산골에 자리 잡은 고즈넉암은 그 이름처럼 고요와 평화로움에 잠겨 있었다. 고즈넉암은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우직하게 서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작은 암자로 복잡한 세상사에 지친 이들에게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였다. 이곳에는 나이가 지긋한 주지 스님, 무념 스님과 서너 명의 동자승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무념 스님은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을 마치고 작은 방에서 동자승들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6살배기 동자승인 맑음이는 무념 스님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렸고 다른 동자승들도 맑음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고즈넉암의 오래된 기와 지붕 위로 퍼져나가며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바로 그때였다. 묵직한 디젤 엔진 소리가 고즈넉암으로 향하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보통 이곳을 찾는 이들은 승용차나 작은 버스를 타고 조용히 오기 마련인데 오늘 들리는 소리는 낯설고 위협적이었다. 잠시 후 투박한 검은색 승합차 3대가 거친 엔진음을 뿜으며 고즈넉암 마당으로 거침없이 들어섰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평화로웠던 암자의 풍경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차 문이 쾅쾅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색 정장 차림에 팔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위협적인 눈빛으로 고즈넉암 주변을 훑어보았다. 바로 이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독사파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의 두목인 최철웅은 한 손에 번쩍이는 금반지를 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승합차에서 내렸다. 최철웅은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잔뜩 벌크업된 몸과 찢어진 눈매는 그가 얼마나 잔인한 인물인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는 오른팔 오달수가 험악한 인상으로 서 있었다. 야, 여기 스님들 좀 불러봐. 최철웅의 거친 목소리가 고즈넉암의 고요를 산산이 부수었다. 동자승들은 놀라 무념 스님의 뒤로 숨었고 무념 스님은 침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섰다. 무슨 일로 이 늦은 시각에 찾아오셨습니까? 무념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도 최철웅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스님? 스님은 개뿔. 여기 땅 우리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안 그러면 이 암자 통째로 밀어버릴 거니까. 최철웅의 말에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무념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이곳은 수백 년 된 불법 도량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우리가 이 산 개발하기로 했어. 근데 너희 같은 거지 스님들이 여기서 버티고 있으니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 좋게 말할 때 나가지. 최철웅은 무념 스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조직원들은 동자승들이 숨어있는 방을 향해 발로 차는 신용을 하며 겁을 주었다. 맑음이는 무서움의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동자승들도 서로를 꼭 붙잡았다. 무념 스님은 동자승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눈빛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시 최철웅을 향해 말했다. 이곳은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암자입니다. 저희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야, 오달수. 저 늙은이 말하는 꼴 좀 봐라. 설교라도 한판 해드려야겠어. 최철웅의 지시에 오달수가 험악한 얼굴로 무념 스님에게 다가섰다.
조직원들도 스님과 동자승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고준어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동자승들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단아한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준어감 후원 뒷길을 따라 조용히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개량 한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지만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달빛 아래 반사되는 그녀의 얼굴은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동안의 미모를 자랑했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강렬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707 특전사 최초 그리고 최연소 투스타 사단장인 아라한 본명 정하늘이었다. 정하늘은 고준어감의 고요함과 평온함에 이끌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참이었다. 그녀의 직위는 707 특수임무단 소속 제8특전사단 사단장. 초단기에 별 2개를 단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녀의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두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과 전술적 기량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름다운 라한이라는 별명은 그녀의 뛰어난 외모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인함을 상징했다. 정하늘은 이 늦은 시간에 벌어지는 조폭들의 난동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불필요한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그녀의 오랜 원칙이었으나 동자승들의 울음소리와 무념 스님의 난처한 얼굴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던 전사의 피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준어감 마당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조폭들은 정하늘의 등장에 잠시 웅성거렸다. 최철웅은 험악한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이 아가씨. 여긴 아가씨가 올 곳이 아니야. 잘못 찾아왔으면 곱게 돌아서 가. 안 그러면 예쁜 얼굴 망가질 수도 있어. 최철웅의 말에 조직원들이 또다시 낄낄거렸다. 그들은 정하늘의 아름다운 외모를 비웃음거리로 삼으려는 듯 했다. 오달수는 정하늘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옷차림과 몸매를 훑어보았다. 정하늘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차분했고 오히려 그들의 경박한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은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에게 향했다. 맑음이는 울음을 멈추고 정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등장에 희미한 희망을 품는 듯 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들이 이런 난동을 부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하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흉포한 욕설보다도 단호하고 강렬하게 고준어감 마당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와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최철웅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웃음을 되찾았다. 하! 이 아가씨 설교하는 폼 좀 봐라. 스님들 앞에서 본 거 그대로 따라하네. 예쁜 아가씨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지. 우리랑 같이 가서 술 한잔 할까? 오빠들이 아주 특별한 곳으로 모셔다 줄게. 최철웅은 정하늘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손을 뻗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희롱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조직원들도 정하늘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그녀를 육체적으로 위협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맑음이를 비롯한 동자승들은 다시 무서움에 떨었고 무념 스님은 정하늘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조폭들에게 둘러싸인 상태였다. 정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번득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온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군인으로서의 날카로운 표정이 드러났다. 그녀의 손목에 차여진 투박한 국방색 시계 밴드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707 특전사 사단장으로서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라한이라는 별명처럼 아름답고 평온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작전에서 전장을 지배했던 명실상부한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이었다. 고즈넉함에 불어닥친 이 폭력의 그림자를 그녀는 이제 직접 걷어낼 참이었다. 당장 그 손 치우세요. 정하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철웅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기 직전이었다. 최철웅은 그녀의 싸늘한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가 아가씨 예뻐서 그런 건데 그렇게 튕기면 더 좋지. 그가 다시 손을 뻗어 정하늘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정하늘의 몸이 물 흐르듯 유연하게 뒤로 빠지면서 최철웅의 손목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하고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최철웅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잡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순식간에 그녀는 자신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옆에 있던 오달수가 최철웅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님, 저 여자 뭔가 이상합니다.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 그냥 겁먹어서 뒤로 뺀 거겠지. 이 아가씨가 진짜. 최철웅은 화를 내며 다시 정하늘에게 달려들었다. 다른 조폭들도 최철웅을 따라 정하늘을 향해 달려들었다. 고즈넉한 마당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변했다. 동자승들은 무서움에 눈을 질끈 감았고 무념 스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정하늘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하늘은 침착했다. 그녀의 시선은 달려드는 조폭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마치 느린 화면처럼 모든 상황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는 듯 했다. 그녀의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져 있었고 중심은 약간 낮춰져 있었다. 양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려져 있었지만 언제든 반응할 준비를 마친 완벽한 자세였다. 야, 다들 덤벼. 최철웅의 고함과 함께 4명의 조폭이 동시에 정하늘을 향해 달려들었다.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고 무념 스님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불렀다. 그러나 정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정면에서 달려드는 최철웅의 주먹을 살짝 고개를 틀어 피했다. 동시에 왼쪽에서 덤벼드는 조폭의 팔을 손목으로 가볍게 쳐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조폭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뭐야 이 여자. 최철웅이 당황한 표정으로 외쳤다. 후방에서 오는 2명의 조폭도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정하늘은 이미 각도를 틀어 안전지대로 이동한 상태였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것. 707 특전사에서 매일 훈련했던 전투 원칙이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배어 있었던 것이다. 무념 스님은 눈을 크게 떴다. 저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군 복무 시절 보았던 특수부대 시범 장면이 떠올랐다. 설마. 그는 정하늘의 손목에 채워진 투박한 시계 밴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조폭들은 다시 대형을 갖췄다. 최철웅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야, 이 여자 뭔가 배운 거 맞아. 조심해. 이번엔 4명이 동시에 달려들지 않고 정하늘을 원형으로 에워싸며 천천히 좁혀 들어왔다. 그녀를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확실하게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정하늘은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다. 출구 확보, 스님과 동자승들의 안전거리 유지, 조폭들의 수와 위치. 모든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3초 만에 끝났다. 아가씨, 그냥 가세요. 제발 다칠 수 있어요. 무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정하늘은 스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짧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담대했다.
최철웅은 다시 주먹을 날렸지만 정하늘은 몸을 틀어 피했다. 옆에서 다른 조폭이 발차기를 날렸지만 그녀는 상체를 살짝 숙이며 피했다. 조폭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며 허탕을 쳤다. 이 여자 도대체 뭐야? 조폭 하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분명 4명이 동시에 공격했지만 단 한 번도 정하늘에게 유효타를 날리지 못한 것이다. 최철웅은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듯 허리춤에서 벨트를 풀기 시작했다. 쇠 버클이 달린 벨트를 채찍처럼 휘두를 태세였다.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야, 이 정도론 안 되겠어. 제대로 해야겠다. 이번엔 피해봐. 최철웅은 벨트를 공중에서 휘둘렀다. 쇠소리와 함께 벨트가 정하늘을 향해 날아왔다. 정하늘은 재빠르게 왼쪽으로 몸을 틀었다. 벨트가 그녀의 개량 한복 소매를 스쳤지만 몸에는 닿지 않았다. 젠장! 최철웅이 이를 갈았다. 그 순간 정하늘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님과 동자승들이 더 이상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최철웅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멈추세요. 경고. 내가 나한테. 최철웅은 비웃으며 다시 벨트를 휘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정하늘이 벨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착!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이 벨트를 정확히 낚아챘다. 최철웅의 눈이 커졌다. 그는 당황해서 벨트를 잡아당겼지만 정하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손 떼세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정하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실려 있었다. 최철웅은 화를 내며 벨트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그 순간 정하늘이 벨트를 확 당겼다. 최철웅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으악! 다른 조폭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정하늘은 이미 벨트를 놓고 뒤로 물러난 상태였다. 최철웅은 바닥에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서려는 순간이었다. 무념 스님이 소리쳤다. 아가씨, 조심해요. 뒤에. 정하늘이 재빠르게 뒤를 돌아봤다. 조폭 하나가 암자 마당 한편에 세워져 있던 낡은 리어카의 나무 손잡이를 부러뜨려 들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가 나무 손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스님과 동자승들은 비명을 질렀다. 정하늘의 왼손이 움직였다. 나무 손잡이를 든 조폭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챘다. 크윽! 조폭이 신음을 냈지만 정하늘은 그의 손목을 비틀며 나무 손잡이를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손잡이가 땅에 떨어졌다. 무념 스님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 기술은. 그는 다시 한번 정하늘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 밴드를 바라보았다. 그가 군 생활 시절 특수부대 시범에서 보았던 그 정확하고 간결한 제압술이었다. 최철웅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다 같이 덤벼. 한꺼번에. 4명의 조폭이 동시에 정하늘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공격은 거칠고 무모했다. 정하늘은 침착하게 뒤로 2걸음 물러섰다. 동선 확보, 스님과 동자승들과의 거리 유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시 한번 작전 지도가 그려졌다. 최철웅이 제일 먼저 주먹을 날렸지만 정하늘은 상체를 살짝 틀어 피했다.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동시에 옆에서 다른 조폭이 발차기를 날렸지만 정하늘은 무릎을 구부리며 낮은 자세로 피했다. 조폭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4명이 동시에 공격했는데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닿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707 특전사 사단장 정하늘의 압도적인 전술 능력과 노련한 전투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고즈너감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그녀의 정의로운 참교육이 지금 이 순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고즈너감 마당은 이제 정하늘의 무대였다. 4명의 조폭들은 땀을 흘리며 그녀를 공격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몸에 손댈 수 없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정확했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 최철웅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야, 제대로 해. 뭐 하는 거야? 그들은 다시 한번 정하늘을 원형으로 에워쌌다. 이번에는 동시에 달려들지 않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 들어왔다. 도망갈 곳을 막고 확실히 몰아넣으려는 전략이었다. 정하늘은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다. 가장 가까운 출구는 좌측 2m 하지만 스님과 동자승들이 있는 쪽이라 불가. 우측 출구는 4m 가능하지만 등을 보이면 위험. 정면 돌파가 최선이었다. 그녀의 판단이 끝나는 순간 최철웅이 다시 달려들었다. 받아라. 주먹이 날아왔지만 정하늘은 손목으로 가볍게 쳐냈다. 탁. 최철웅의 균형이 흔들렸다. 그 틈에 왼쪽 조폭이 뒤에서 정하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정하늘은 이미 몸을 틀어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 여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조폭 하나가 소리쳤다.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은 넋을 잃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정하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철웅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접이식 칼이었다. 척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번쩍이며 펼쳐졌다.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은 비명을 질렀다. 으악! 칼이야! 누가 경찰 좀 불러요. 공포가 고즈너감 마당을 덮쳤다. 하지만 정하늘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다. 오히려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흉기 사용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최철웅은 비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처벌? 내가 뭔데 나한테 처벌을 해. 칼이 공중에서 빛을 반사하며 움직였다. 정하늘은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유지했다. 흉기 소지자 제압법. 먼저 거리 확보. 다음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707 특전사 교범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최철웅은 다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 순간 정하늘이 움직였다. 재빠르게 옆으로 비켜서며 최철웅의 손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착! 정하늘의 손이 최철웅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다. 칼을 든 손이 꺾이기 시작했다. 나 놔라. 최철웅이 발버둥 쳤지만 정하늘의 소나귀는 쇠처럼 단단했다. 무념 스님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다. 저건 제압술이야. 분명 특수부대. 다른 조폭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정하늘은 이미 최철웅을 앞으로 밀어내며 방패처럼 사용했다. 형님. 조폭들이 멈칫했다. 그 순간 정하늘이 최철웅의 손목을 비틀었다. 아! 최철웅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쨍랑!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진 칼을 정하늘이 재빠르게 발로 차냈다. 칼은 멀리 날아가 대웅전 뒤편 배수로 쪽으로 굴러갔다.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즈너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최철웅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다. 이씨, 너 진짜 뭐야?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다른 조폭들도 주춤하며 거리를 두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경찰이다.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정하늘은 침착하게 경찰이 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경찰 순찰차 한 대가 고즈너간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중년의 경찰관 황선우 경위가 내렸다. 그는 이 지역 관할 파출소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황 경위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최철웅은 재빠르게 황 경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아, 황 경위님. 여기 좀 보세요. 저희가 택시. 아니, 여기를 잠시 둘러보고 있는데 저 여자가 갑자기 우리한테 폭행을 하려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최철웅은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황경희가 정하늘을 바라봤다. 단정한 개량 한복 차림의 평범한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저분이요? 황경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최철웅은 과장되게 손목을 보여주며 말했다. 네, 저 여자가 우리 손목을 꺾고 칼까지 빼앗아. 잠깐만요, 칼은 누가 먼저 꺼낸 겁니까? 황경희가 예리하게 물었다. 최철웅이 순간 말을 멈췄다. 그게 정당방위였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정당방위요? 황경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때 무념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경위님, 사실은 저 조폭들이 먼저 동자승들과 저를 위협하고 암자를 부수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 여인께서 나서서 저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조폭? 야, 이 늙은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최철웅이 소리쳤다. 황경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일단 진정하시고 한 분씩 말씀하세요. 그는 노트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묘하게 불편해 보였다. 이 지역 조폭들이 경찰과 유착 관계에 있다는 소문은 이미 파다했다. 황경희는 난처한 상황임을 직감했다. 정하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무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수많은 작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법과 절차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경위님,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때 저녁 예불을 보러 고즈너감에 왔다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한 젊은이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그는 근처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영상? 그거 불법 촬영 아닙니까? 초상권 침해예요. 최철웅이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이진우가 당황했다. 황경희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영상은 절차상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먼저 양측 진술부터 듣겠습니다. 그는 원칙주의자였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념 스님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경위님, 저 사람들이 우리 먼저 밀치고 돈을 요구했어요. 분명히. 목격자나 증거가 있습니까? 황경희가 물었다. 무념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최철웅은 비웃으며 말했다. 경위님, 저희는 그냥 암자 구경하다가 저 여자한테 공격당한 겁니다. 증인도 있어요. 조폭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경희는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한숨을 쉬었다. 증거물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 원칙대로 하자니 증거가 부족하고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는군. 그의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다. 그때 정하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경위님, 이 암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웅전 앞 마당에는 2대의 카메라가 작동 중입니다.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을 겁니다. 황경희의 눈이 밝아졌다. CCTV. 분명 대웅전 처마 밑에 빨간 불이 깜빡이는 카메라 2대가 보였다. 최철웅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CCTV라니. 네, 관할 구청에 요청하면 영상 확보 가능합니다. 정하늘이 침착하게 말했다. 황경희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좋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철웅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그게 CCTV까지 볼 필요 있어요? 그냥 합의하면 안 됩니까? 합의요? 황경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는 연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게. 생각해보니 우리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최철웅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무념 스님은 헛웃음을 쳤다. 이제 보니 겁나는 거지. 황경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합의는 양측이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피해자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무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자승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하늘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군. 황경희는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고준어감 CCTV 영상 확보 요청합니다. 접수했습니다. 약 30분 소요 예정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대답이 들려왔다. 황경희는 최철웅을 날카롭게 바라봤다. 최철웅은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조폭들도 불안한 얼굴이었다. 고준어감 마당의 긴장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제 정의의 심판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고준어감 마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소리 없이 번쩍이며 스님들과 동자승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조폭들의 얼굴 위로 푸른빛과 붉은빛 그림자를 교차시켰다.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황선우 경위가 순찰차에서 가져온 노트북 화면에 쏠려 있었다. 30분이라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 시간 동안 최철웅은 어떻게든 상황을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다. 그는 슬그머니 무념 스님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협박했다. 영감님 좋게 끝냅시다. 애들 생각해야지. 여기서 일 더 커져서 좋을 거 없어.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하늘이 소리 없이 그와 무념 스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차가운 시선과 굳건한 자세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경고였다. 최철웅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본능이 저 여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황선우 경위의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다리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상 전송 완료. 확인 바람. 황경희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밝아지자 고준어감 대웅전 처마 밑에 설치된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고화질 카메라는 그날 저녁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영상은 최철웅의 검은색 승합차 3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난폭하게 마당으로 들어서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차에서 내린 조폭들이 위협적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최철웅이 무념 스님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는 모습, 조직원들이 동자승들이 있는 방을 발로 차며 위협하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맑음이가 겁에 질려 터트리는 울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무념 스님의 증언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임이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황경희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이어서 정하늘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장면을 주시했다. 조폭들이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비웃으며 던지는 저급한 희롱과 최철웅이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오자 황경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쓰레기 같은 놈들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장면이 펼쳐졌다. 최철웅이 정하늘의 어깨를 잡으려 하자 그녀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이며 공격을 피하는 모습. 4명의 조폭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팔을 쳐내고 몸을 틀어 피하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균형을 무너뜨리는 모습은 무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압도적이었다.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은 경외감에 찬 눈으로, 이진우는 흥분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화면에 빠져들었다. 반면 최철웅과 조폭들은 자신들의 비참하고 무능한 모습이 화면에 재생되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최철웅이 접이식 칼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서늘한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모습, 그가 사리를 담아 정하늘을 향해 달려드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어진 장면은 경악 그 자체였다. 정하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최철웅의 손목을 정확하게 제압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멀리 날아가 배수로로 떨어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 포착되었다. 이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황선우 경위는 재생 정지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탁 소리가 나게 닫았다. 마당을 지배하던 기계음이 사라지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황경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철웅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게 깔려 있었다. 최철웅. 폭행, 협박, 주거침입, 특수 협박 및 흉기 소지, 증거인멸 시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최철웅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하여 마지막 발악을 했다. 황경위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누군지 아시잖습니까? 서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사이인데. 그는 경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황경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서장님이든 청장님이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유치장에 가서 전화로 해. 그 순간 궁지에 몰린 쥐처럼 다른 조폭 3명이 동시에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인 암자 입구 쪽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2발짝도 채 떼기 전에 정하늘의 그림자가 그들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그저 편안하게 서 있었을 뿐이지만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 감히 넘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조폭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때마침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지원 요청을 받은 순찰차 2대가 더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도망치려던 조폭들을 제압하고 최철웅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고즈넉함의 평화를 되찾는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처럼 통쾌하게 울려 퍼졌다. 조폭들이 모두 연행되고 난 뒤에야 고즈넉함에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흘렀다. 무념 스님은 동자승들을 다독이며 정하늘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보살님의 은혜로 저희 암자와 어린 동자승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선우 경위 역시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내일 파출소에 오셔서 간단하게 진술서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제 경찰 생활 20년 동안 이런 무술은 처음 봅니다. 정하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투박한 군용시계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저 지나가던 시민일 뿐입니다. 진술서는 내일 오전에 들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무념 스님과 동자승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왔던 길인 어두운 산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산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고즈넉함에 남은 사람들은 경외감과 신비감에 휩싸인 채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녀의 존재는 더 깊은 수수께끼로 남았다. 다음 날 새벽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제8특전사단 사령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답게 활기차면서도 절도 있는 기운으로 가득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의 우렁찬 함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고 막사와 사무실의 불빛은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잠들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은 바로 정하늘의 세계였다. 사단장 집무실 안 정하늘은 어젯밤 고즈넉암에 있던 단아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전투복에 빛나는 별 2개를 어깨에 단 대한민국 육군 소장의 모습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복잡한 작전 지도와 암호화된 보고서들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 명료하게 빛났다. 동안의 아름다운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군복이 주는 위엄과 사단장이라는 직책이 뿜어내는 카리스마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다. 사단장님 들어갑니다. 날카롭고 충성심 강한 눈빛을 가진 강태호 소령이 보고서를 들고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정하늘의 부관으로 그녀의 경이로운 전략적 능력과 인간의 한계를 넘나드는 전투 기술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 중 하나였다. 오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소령은 간결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부대 훈련 상황, 정보 자산 운용 현황 등을 보고하던 그는 마지막에 가벼운 지역 소식을 덧붙였다. 사단장님, 어젯밤 저희 부대 인근 사찰인 고즈넉암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역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전원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한 미모의 여성이 혼자서 조폭들을 모두 제압했다고 합니다. 정하늘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그래? 용감한 시민이군.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귀는 강소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대한민국 인터넷 세상의 한 구석에서는 작은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고즈넉암에서의 사건을 모두 촬영했던 대학생 이진우가 고민 끝에 영상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이다. 그는 정하늘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현실판 여성 고수가 조폭 참교육하는 영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영상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무술과 격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와, 이 여자 움직임 뭐냐? 진짜 무술 고수인데? 합을 맞춘 것 같지가 않아. 저건 진짜 실전 무술이다. 특히 칼 든 놈 손목 제압하는 거, 저거 우리 부대에서 배운 특공 무술이랑 비슷한데? 근데 훨씬 간결하고 치명적이야. 그리고 그 영상은 마침내 제8특전사단 내부에도 흘러들어왔다. 휴식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던 젊은 부사관 하나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와, 대박. 중대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조폭 4명을 그냥 가지고 놉니다. 영상을 본 다른 대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영상 속 여인의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단번에 보였다. 자세가 완전히 군인인데? 저 무게중심 이동이랑 시선 처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최소 10년 이상 특수 훈련받은 사람 같아. 저 손목 기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설마 707에서만 가르치는 대테러 제압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강태호 소령의 귀에도 들어갔다. 병사들이 열광하는 영상이 궁금해진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지켜보던 그의 얼굴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갔다. 영상 속 여인의 뒷모습, 상대의 힘을 흘려보내는 유려한 몸놀림, 그리고 마지막에 칼을 든 조폭의 손목을 꺾어버리는 그 결정적인 기술. 강소령의 뇌리에 번개가 내리쳤다.
그는 저 기술을 알고 있었다. 사단 내 최고 등급의 기밀 훈련 시연회에서 단 한 사람만이 선보였던 기술이었다. 바로 그의 직속 상관 정하늘 사단장이었다. 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정지시켰다. 영상 속 여인의 희미한 실루엣과 그가 매일 보고하는 사단장의 모습이 겹쳐졌다. 키, 체격, 심지어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존경심과 함께 경외감이 밀려왔다. 그는 곧바로 태블릿 PC에 해당 영상을 담아 사단장 집무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보고가 아니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정하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정하늘이 최철웅의 손목을 제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정지되어 있었다. 정하늘은 태블릿 화면을 한 번, 그리고 강소령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집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수만 가지의 대화를 눈빛으로 나누었다. 한참 후 정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영상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지막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뿐이었다. 강소령. 지금 즉시 사단정보처에 지시해. 온라인상에서 우리 부대원과 관련된 불필요한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도록. 작전 보안은 우리 부대의 생명이다.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강소령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다. 강소령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의 임무는 하나 더 늘었다. 적들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사단장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더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치장에서 초조하게 앉아있던 최철웅은 허가된 한 통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배후이자 대한민국 암흑가를 주무르는 거대 범죄 조직의 수장, 양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일이 좀 꼬였습니다. 웬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런데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귀신처럼 싸웁니다. 수화기 넘어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양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조직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여자?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이름, 직업, 가족. 사는 곳의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 감히 내 조직의 얼굴에 똥칠을 한 대가가 무엇인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줘야지. 철저하게. 파헤쳐. 단순했던 조폭 소탕 사건은 이제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사단장과 거대 범죄 조직 수장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었다. 그 파장은 이제 고즈넉함의 산사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최상층. 양 회장의 집무실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성체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고 방 안은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과 고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곳은 최철웅 같은 길거리 조폭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과 부의 정점이었다. 양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IT 기업과 건설사를 운영하는 유능한 사업가 양만수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암흑 경제를 주무르는 냉혹한 범죄 조직 은성그룹의 수장이라는 진짜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값비싼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집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으로 이진우가 올린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영상 속 정하늘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취미로 배운 호신술 수준이 아니야. 모든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다. 오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만 존재하지. 이건 프로의 솜씨다.
군, 그것도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정보기관 소속일 가능성이 높아. 양 회장은 단순한 조폭 두목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짐승처럼 발달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길거리 조폭들뿐만 아니라 돈으로 매수한 해커팀, 전직 정보기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정보팀, 그리고 경찰과 정계에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들까지 은성그룹의 거대한 거미줄이 정하늘이라는 미지의 존재를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정하늘이 경찰에 알려준 김민서라는 이름과 인적사항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신분이었다. 그녀가 처음부터 자신의 흔적을 지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양 회장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재미있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양 회장의 해커팀은 영상을 올린 이진우의 신상을 터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의 SNS, 학교 커뮤니티 등을 샅샅이 뒤져 그의 신상과 주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동시에 제8특전사단 사령부에서는 강태호 소령이 지휘하는 정보처 사이버팀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들은 정하늘 관련 영상의 온라인 확산을 통제하는 한편, 이 영상의 배후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감지해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족적이 가리키는 곳은 단 하나, 은성그룹이 운영하는 유령 서버였다. 강소령은 즉시 사단장 집무실로 달려갔다. 사단장님 보고드립니다. 독사파는 꼴이었습니다. 몸통은 은성그룹의 양만수 회장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들의 정보팀이 사단장님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하늘은 보고를 받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민간인을 건드렸는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 영상을 올린 대학생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양 회장의 지시를 받은 2명의 남자가 이진우가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에 나타났다. 그들은 최철웅의 부하들처럼 천박한 조폭이 아니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잘 훈련된 전문가의 분위기가 풍겼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이진우의 앞을 막아섰다. 이진우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까? 그들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이 이진우의 눈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진우가 아끼는 여동생이 하교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다. 동생이 참 예쁘네. 혼자 다니면 위험할 텐데. 우리가 경호라도 붙여줄까? 그것은 협박이었지만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위협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원하는 게 뭡니까? 고즈넉함에서 찍은 영상 속 여자. 그 여자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 이름, 나이, 연락처. 모든 것.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이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정하늘이 만약을 대비해 알려주었던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 번호를 기억해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숨죽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각 정하늘은 제8특전사단 특수훈련장에서 야간 강화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송기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는 와중에 그녀의 허리에 찬 군용 특수 통신기에서 조용한 진동이 울렸다. 강소령이 민간 회선을 군용망으로 비상 연결한 것이다. 정하늘은 헬멧을 쓴 채 통신기를 귀에 댔다. 수화기 너머로 이진우의 겁에 질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김민서 씨,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에 대해 전부 말하라고. 지금 제 뒤에 있어요. 무서워요.
정하늘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다. 그녀의 행동 때문에 무고한 민간인이, 그것도 어린 학생이 위험에 처했다. 이것은 그녀가 군인이 된 이래 단 한 번도 용납할 수 없었던 선이었다. 적들이 그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분했다. 마치 겁에 질린 병사를 안심시키는 지휘관처럼. 진정해, 이진우 학생. 내 말 잘 들어.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해. 시간만 끌어. 내가 처리할 테니. 그녀는 통화를 끊고 옆에 있던 강태호 소령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오직 목표를 제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정의 병기에 그것이었다. 강소령. 저 학생의 휴대폰 위치,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추적해. 그리고 비인가 작전팀을 소집한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정의 대원들로. 이건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다. 정하늘은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던졌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이제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고즈넉함의 평화를 지키던 아라아는 사라졌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건드린 적들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한 전쟁의 여신, 대한민국 제8특전사단 사단장 정하늘 소장이었다. 양 회장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제 그녀는 그에게 직접 답을 주러 갈 참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의 그림자 병기와 거대 범죄 제국 간의 전면전, 그 서막이 막 올랐다. 대학교 캠퍼스의 밤은 고요했지만 중앙도서관 4층의 한 외진 스터디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차가운 테이블에 앉아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렸다. 그의 앞에는 양 회장이 보낸 2명의 전문가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위협적인 문신이나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잘 재단된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말투를 썼지만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진우 학생, 우리 인내심이 그리 깊지 않아. 한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이진우의 휴대폰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다른 휴대폰으로 그의 여동생이 다니는 학원 건물을 비추는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었다. 내 대답 하나에 저 건물이 오늘 밤 무사할 수도, 혹은 작은 가스 누출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 여자의 모든 것. 다시 묻지. 이진우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정하늘의 침착한 목소리가 맴돌았다. 시간만 끌어. 내가 처리할 테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우연히 찍은 것뿐이에요. 이름도 가짜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스터디룸의 형광등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꺼졌다. 도서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정전이었다. 제8특전사단 사령부의 한 비밀 벙커.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림자 작전 통제실이었다. 강태호 소령은 정하늘의 명령에 따라 사단 내 707 파견대에서 인간 병기라 불리는 최정예 대원 4명을 소집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단 3줄이었다. 작전명 그림자 구출. 목표 지정된 위치에 민간인 자산 1명 확보. 교전 수칙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리브 노 트레이스. 그들은 작전의 배경도 목표물의 신원도 묻지 않았다. 사단장의 비인가 작전 지시. 그것은 곧 국가의 존망이 걸린 극비 임무와 동급의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심장은 차가운 충성심과 뜨거운 전사의 피로 요동쳤다. 정하늘은 사단장 계급장을 뗀 전투복 위에 검은색 민간용 전술 점퍼를 걸쳤다. 그녀의 손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K7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휘관이 아닌 최선봉에 서는 공격팀장이었다. 이동한다.
어둠을 닮은 무광 검은색 벤이 소리 없이 기지를 빠져나와 대학교로 향했다. 벤 안에서는 정보 담당관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브리핑했다. 목표 지점 중앙도서관 4층 동쪽 끝 스터디룸. 적 2명 확인. 현재 정전으로 내부 CCTV 작동 불능. 3분 후 예비 전력 가동 예상. 작전 시간은 180초. 대학교 인근 가장 높은 건물 옥상. 저격수 고요가 K-14 저격 소총의 스코프로 도서관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벤이 도서관 후문 사각지대에 멈췄다. 정하늘과 3명의 대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의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조용했고 움직임은 그림자보다 은밀했다. 정보 담당관이 해킹으로 열어놓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스터디룸의 2 남자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했다. 한 명이 욕설을 내뱉으며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젠장 뭐야? 빨리 발전기 돌리라고 연락해. 바로 그때였다. 스터디룸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휴대폰 불빛이 문 쪽을 비추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자가 의아해하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형체가 솟아올랐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목 뒤의 경동맥을 정확히 가격당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다. 남은 한 명이 공포에 질려 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허리춤에 닿기도 전에 정하늘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정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정하늘은 그의 주먹을 피하는 대신 안으로 파고들며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역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정하늘은 그대로 남자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쳐 의식을 끊어버렸다. 시작부터 끝까지 단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쓰러진 2 남자의 손발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의 몸에서 나온 무기와 휴대폰, 신분증 등 모든 소지품을 수거했다. 작전 시작 90초 경과. 정하늘은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이진우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든든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대원 한 명이 이진우를 부축했고 다른 대원은 특수 장비로 그들이 남긴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작전 시작 170초.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유령처럼 사라졌다. 잠시 후 도서관의 예비 전력이 가동되며 복도에 불이 들어왔다. 스터디룸에는 의식을 잃은 채 묶여있는 2 남자만이 남아있을 뿐 그곳에 누가 다녀갔는지 알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캠퍼스의 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거대한 폭풍이 태동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군 시설 내부에 마련된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다. 그는 아직도 충격과 경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정하늘이 그의 앞에 앉았다. 미안하다 학생. 나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해서. 아닙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정하늘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사냥할 거야. 그러기 위해선 학생의 도움이 필요해. 그들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좋아. 전부 말해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최정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된 것이다.
양만수 회장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최고급 코냑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문가 2명이 대학생 하나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다. 그에게 그것은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지의 그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 회장은 처음으로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호들갑 떨지 말고 말해. 캠퍼스에서 보냈던 2사람이 연락이 두절됐다가 조금 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발견되었습니다. 둘 다 팔이 부러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한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단 하나. 그림자에게 당했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 목표물이었던 대학생은 사라졌습니다. 코냑 잔을 들고 있던 양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지고 살얼음 같은 냉기가 피어올랐다.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 집단의 소행이었다. 그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 분노보다 더 큰 호기심과 모욕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의 배후를 찾아내. 하지만 양 회장이 분노를 터뜨리는 동안 정하늘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제8특전사단 그림자 작전 통제실. 이진우의 증언과 붙잡은 2 남자의 신원을 통해 확보한 정보들이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지며 양만수의 범죄 제국 은성그룹의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확보된 휴대폰 분석 결과 은성그룹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유령회사 10개의 계좌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위성 추적 결과 그들의 주력 밀수선이 현재 인천항으로 접근 중입니다. 예상 접선 시간은 내일 2시. 정하늘은 스크린에 떠오른 정보들을 매의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작전 계획이 동시에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양 회장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 다시는 이 땅에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다. 강소령 정보팀의 지시에 확보한 계좌 지금 즉시 동결시켜. 스위스 은행 쪽과 연결된 해커 출신 예비역에게 연락해서 흔적 없이 처리하도록. 밀수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깨끗한 손을 써야지. 정하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장 강직하다고 알려진 팀장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넣어. 밀수 품목, 접선 시간, 장소, 선박에 숨겨진 격벽 위치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를 넘겨줘. 그들이 공을 세우게 만들어. 정하늘의 반격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 회장의 제국을 지탱하는 혈관과 신경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양 회장은 자신의 돈줄이었던 유령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고 수백억 원어치의 밀수품을 실은 배가 인천항에서 속수무책으로 납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직 내부는 순식간에 혼란과 불신에 휩싸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조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공포가 번져나갔다. 양 회장은 미친 듯이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희열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과 제대로 겨룰 만한 상대를 만난 것이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더욱더 그 여자의 정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하늘은 그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양 회장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양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열 감지 센서, 동작 감지기, 레이저 그리드,
그리고 24시간 건물을 순찰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팀까지. 개미 한 마리조차 그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었다. 하지만 정하늘은 개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이었다. 완전히 검은 전술복을 입은 그녀는 빌딩의 그림자를 타고 옥상으로 접근했다. 강태호 소령과 정보팀이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 3초간 무력화시키는 순간 그녀는 한 줄기 연기처럼 건물 내부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소리가 없었고 그녀의 존재에는 무게가 없었다. 복도를 순찰하던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등 뒤를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그림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양 회장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천장의 환풍구를 통해 먼지 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방 안으로 내려섰다. 방 안에는 콘약 향과 양 회장의 오만한 채취가 배어 있었다. 정하늘은 총을 꺼내지 않았다. 살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양 회장의 거대한 원목 책상 위, 그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펜 옆에 작은 물건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은 검은색 바탕에 금빛으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부대 표어와 함께 707 특수임무단의 상징인 독수리가 새겨진 챌린지 코인이었다. 오직 부대 최정예 요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명예의 상징. 정하늘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양 회장은 평소처럼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그전에는 없었던 낯선 코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코인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금속의 감촉.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군, 그것도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암약하는 최정의 그림자 부대. 누군가 자신의 심장부, 이 가장 안전한 공간에 들어왔다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메시지만을 남기고 떠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완벽한 능력의 과시이자 자비 없는 선전포고였다. 양 회장은 코인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대한 유령의 사냥터에 들어온 사냥감에 불과했다. 찾아내.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지 않았다. 국방부 합참 기무사. 어디든 뒤져서라도 이 코인의 주인을, 이 유령의 정체를 반드시 찾아내.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양 회장은 복수가 아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다. 양만수 회장의 심장을 꿰뚫은 707 챌린지 코인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그의 생존 본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더 이상 정면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령을 잡으려면 유령의 세계를 아는 자를 고용해야 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 남자를 찾아냈다. 바로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전 국군기무사령부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서민준 대령이었다. 서민준은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는 인간이었지만 기무사 시절 익힌 정보 분석 능력과 군 내부의 인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양 회장은 그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군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유령을 뒤져 비정상적으로 빠른 진급, 비공개 작전 기록이 많은 여자. 이 코인을 가질 자격이 있는 여자. 그 여자를 찾아내. 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낡은 인맥과 해킹 기술을 총동원하여 국방부 내부 인트라넷 깊숙한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여자를 찾지 않았다. 대신 군 인사 기록 전체에서 데이터의 공백을 찾았다.
일반적인 장교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경력과 기록이 기밀이라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열람이 제한된 이례적인 인물. 그의 그물망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그 사이 정하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양 회장이 서민준을 고용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저기 안에서 무너지게 하라. 그녀는 은성그룹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양 회장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탐욕스러운 부하들이었다. 정하늘의 정보팀은 은성그룹 2인자의 비자금 내역과 내연녀의 정보를 3인자에게 익명으로 흘렸다. 3인자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증거는 4인자에게 전달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양 회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범죄 제국은 내부의 불신과 탐욕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서서히 붕괴하고 있었다. 인천항 밀수 실패와 자금 동결로 시작된 균열은 이제 대매 붕괴 직전처럼 위태로워졌다. 양 회장은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그 유령 때문이었다. 그는 서민준을 매일같이 닥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민준이 답을 찾아냈다. 수많은 데이터의 파편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을 건져 올린 것이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서민준은 상기된 얼굴로 양 회장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군 공식 행사에서 촬영된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한 여성 장군의 증명사진이었다. 육군 소장 정하늘. 현 제8특전사단 사단장. 나이는 비공개지만 30대 초반으로 추정. 대한민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장군. 임관 이후의 모든 기록은 2급 군사기밀. 그녀가 거친 모든 작전은 존재하지 않는 작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최우수 요원에게만 수여되는 골든 윙칭호 보유자. 이 코인의 주인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양 회장은 사진 속 여자를 보았다. 고즈넉감의 영상 속 희미한 실루엣과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챌린지, 코인, 그리고 사진 속 강렬한 눈빛의 여성 장군.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상대는 일개 군인이 아니었다. 국가가 키워낸 최정의 인간 병기이자 거대한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사단장이었다. 그가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암호화된 위성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양 회장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기계로 변조되었지만 서늘한 권위가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양만수. 나를 찾고 있었겠지. 양 회장은 숨을 멈췄다. 그녀였다. 이제 내 이름을 알았을 테고 내 얼굴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넌 아주 큰 착각을 했어. 내가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단 한순간도 변한 적 없는 사실이 있다. 너는 처음부터 나의 사냥감이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양 회장의 집무실에 있는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바뀌었다. 컴퓨터 모니터, 벽에 걸린 거대한 TV, 심지어 그의 책상 위 디지털 액자까지. 모든 화면에 동일한 영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의 펜트하우스 창문 바로 밖에서 그를 정면으로 촬영하고 있는 실시간 영상이었다. 마치 거대한 매의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 그는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너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이 나라에서 사라져라. 만약 너나 너의 조직원들이 무고한 시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위협하거나 내 이름이 이 방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엔 내가 너의 세계를 원자 단위까지 분해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다. 나의 작전 목표를 통보하는 것이다. 뚜둑. 전화가 끊겼다.
스크린은 원래 화면으로 돌아왔다. 양 회장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집무실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그의 눈앞에는 정하늘 장군의 사진과 707 챌린지 코인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마침내 유령의 가면을 벗겨냈다. 하지만 가면 뒤에 나타난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그 자체의 그림자였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오만함 속에서 파멸할 것인가? 대한민국 암흑가의 제왕 양만수는 인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내려진 운명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전쟁은 이제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양만수 회장의 펜트하우스. 서울의 불빛이 통유리창 너머에서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방 안은 묘지의 정막보다 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양 회장은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작전 목표 통보라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사형 선고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는 창문 밖을 보았다. 그를 감시하던 드론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눈이 자신을 겨누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공포는 분노를 잠재웠고 생존 본능은 오만함을 집어삼켰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한 명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수십 년간 길러낸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고 자신은 그 칼날 앞에 선 무방비한 목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연결된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모든 간부들 지금 당장 소집해. 몇 시간 후 은성그룹의 비밀 아지트에 모인 핵심 간부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평생을 철권 통치로 군림해온 제왕, 양만수 회장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한다. 자금은 전부 해외로 빼돌리고 연관된 모든 사업체는 즉시 해산한다. 오늘부로 은성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발이 터져나왔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우리 제국을 버리라니요. 양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제국? 우리는 그저 거대한 폭풍의 길목에 서 있던 개미집이었을 뿐이야. 따르지 않는 자는 여기서 죽는다. 이건 내 마지막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에 대한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간부들은 그의 눈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함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그들이 알던 철옹성 같던 양만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대한민국 암흑가는 대격변에 휩싸였다. 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리자 그 아래서 기생하던 수많은 하부 조직과 범죄 생태계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고사하기 시작했다. 자금줄이 막히고 지휘 체계가 무너지자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서로를 물어뜯었다. 그들이 버리고 간 마약, 불법 무기, 비밀 장부들은 정하늘의 정보팀이 흘린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황선우 경위와 같은 일선 경찰들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경찰은 연일 계속되는 대규모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의 성과에 스스로도 어리둥절했지만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 흉포했던 독사의 잔당을 남김없이 소탕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암세포가 도려내지는 동안 정하늘과 그녀의 팀은 그림자 작전 통제실에서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세상을 정화하는지를 관망할 뿐이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정하늘에게는 처리해야 할 마지막 쓰레기가 남아 있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의 명예와 국가의 기밀을 팔아넘긴 전직 대령 서민준이었다. 양 회장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서민준은 인천국제공항 출국 게이트 바로 앞에서 조용히 다가온 두 명의 남자에게 길이 막혔다. 그들의 신분증에는 서슬 퍼런 군사안보지원 사령부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서민준 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 이적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게임의 장기판 위에 놓인 졸에 불과했으며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다했음을 깨달았다. 정하늘은 적의 수괴는 용서해도 조국을 배신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지키는 군의 철칙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언제 그런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갔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뉴스는 연일 은성그룹의 미스터리한 붕괴와 그로 인한 범죄 소탕 성과를 대서특필했지만 그 누구도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한 명의 여성 장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늦가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고즈너감. 마당의 거대한 은행나무는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잎을 떨구고 있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주말마다 암자를 찾아와 동자승들과 함께 마당을 쓸며 밝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 의해 구해졌는지, 그리고 그 보호가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곱게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정하늘이 조용히 암자를 찾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더 이상 별이 없었고 손에는 무기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평온하고 아름다운 아라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무념 스님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국화차를 나누었다. 무념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며 지혜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산에 깃들었던 사나운 바람이 멎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보살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묻지 않았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저 세상의 이치를 아는 노승일 뿐이었다. 정하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스님, 바람을 멎게 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낸 저 학생의 마음, 그리고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선한 의지가 모여 바람을 잠재운 것입니다. 그녀의 따뜻한 시선이 마당에서 뛰노는 이진우와 동자승들을 향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그녀가 떠날 시간이 되었다. 정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든 산길을 내려오자 길 아래쪽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강태호 소령이 내려 그녀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단장님. 정하늘이 차에 오르자 강 소령이 기다렸다는 듯 보안 회선으로 수신된 보고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사단장님, 동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잠수정이 출몰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팀 편성을. 강소령은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거대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지휘관에게 또 다른 임무를 보고하는 것이 송구스러웠다. 정하늘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즈너감의 평화로운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켜낸 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이 있었다. 이내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 아라한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 사단장의 강철 같은 의지가 다시 깃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함성보다도 단호하고 명료했다. 당연히 우리가 가야지. 그녀는 짧게 덧붙였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차는 어둠이 내리는 국도를 따라 동쪽을 향해 소리 없이 달려나갔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어둠을 향해.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그녀의 헌신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이름 없는 수호자,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이 나라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 정하늘의 숙명이고 영광이었으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을 터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